자, 둘째 시간 이어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문 먼저 보겠습니다. 535조가 나오고 있죠. 자, 1항에 보시면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항,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첫째 줄에 나오고 있는 이 불능은 불가능이란 뜻이죠. 불가능.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을 말합니다. 무슨 불능이라고요? 원시적 불능을 말하는 거예요.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갑이 팔기로 했고 을은 사기로 했다. 매매 계약이 성립했죠.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자, 갑이 을한테 팔기로 했던 게 공장이었어요. 공장. 이 공장이 2동짜리 공장이었던 거죠. 2동짜리 공장. 공장이 이렇게 2동짜리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장을 팔기로 했고 을은 이 공장을 10억에 매수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갑이 공장을 넘기고 을은 10억 대금을 갑한테 지급하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 공장이 이미 불능이었다라고 돼 있죠. 불능이었다. 계약이 체결된 그때서부터 이 공장은 이미 멸실된 때였다. 그럼 이미 멸실됐던 공장을 을한테 팔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갑이 공장을 못 넘겨주죠. 원시적 불능이라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이다. 자, 그리고 원시적 전부 불능이죠. 그냥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이면서도 전부 다 불능이죠. 전부 다 불능. 그럼 이렇게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는 이 매매가 무효예요.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무효니까 이제 갑하고 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갑하고 을은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면 되는 거죠? 무효니까. 아니 이 양반아 공장이 없었네. 공장 없었네. 아니 없는데 왜 판다고 하셨어요? 안녕.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무효니까. 근데 문제는 불능이라는 걸 갑은 계약 당시 알고 있었다. 혹은 충분히 알 수 있던 상황이었다.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 무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갑은 을한테 팔기로 했던 거죠.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을은 야, 내가 매수대금 10억을 마련하려고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았단 말이에요. 1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그럼 을한테 손해가 생긴 거죠. 그쵸? 아니, 10억 대출 받은 건 다시 상환하면 되죠. 은행에다가 상환해버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럼 뭐가 나와요? 조기 상환 수수료 받아요,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한 달치 이자도 들어갔고요. 왔다 갔다 차비도 들었고요. 내 정신적 고통. 나 열받음. 그죠?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을이 받게 된 손해라는 거예요. 이게 손해라는 거죠, 손해.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배상하세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입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한테 과실이 있었죠? 갑한테 과실이 있었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해 을은 나는 계약을 유효라고 믿었다, 무효라고 믿었다. 나는 유효라고 믿었다.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서 대출 받았던 거죠. 이게 바로 을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 이걸 신뢰손해라고 해요. 나는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535조 1항에서 일단 불능은 원시적 전부 불능이고, 그리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저 갑이죠. 저 갑은 상대방, 여기서 말하는 상대방은 을이겠죠. 을이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받은 손해. 이게 무슨 손해? 이게 신뢰 손해예요. 나는 유효를 믿어서 나한테 손해가 생겼다는 거죠. 그걸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그 신뢰 손해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해서 생길 이익을 넘지 못한다. 신뢰 손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계약이 유효였다면 을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걸 이행이익이라고 해요. 계약이 문제없이 잘 체결됐고 유효였다면은 을은 이 공장을 10억에 매수해서 공장을 고쳐서 손보고 고쳐가지고 경한테 12억에 매도하려고 했거든요. 12억에 팔라고 했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 병하고 얘기도 다 끝나 있었고요. 그러면 계약이 유효였다면 을이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익이 얼마예요? 2억이죠, 2억. 그러니까 이행이익이 2억이라는 거죠. 신뢰 손해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2억을 넘겨 못 넘겨? 못 넘긴다는 거예요. 2억 안짝에서의 신뢰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그리고 2항이에요.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한다 그러죠. 이 상대방이 바로 을입니다. 을이 여기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을은 알았어야 돼, 몰랐어야 돼? 몰랐어야 돼.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안 되죠. 선의무과시. 여기까지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되는 거는 요건이에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 요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건은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후발적 불능 안 돼요. 후발적 불능 안 돼요. 후발적인 불능 안 됩니다. 원시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여야 됩니다. 일부 불능 안 됩니다. 일부 불능 안 됩니다. 두 번째 요건 1방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상대방은 그 불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잘못이 없을 것. 이 세 가지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뭐라고요? 요건이라고, 요건. 자, 뒤로 가보세요. 502페이지로 오세요. 자, 502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 네모 2번이 보이고요. 여기서 지금 성립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확인합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1번. 원시적 불능일 것. 추가하세요. 전부 불능. 원시적이면서 전부 다 불능이어야 돼요. 전부 추가하세요. 전부. 일부면 안 됩니까? 예, 일부는 안 됩니다. 내려갑니다. 2번. 1방은 신의칙상 의무 위반이 있는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갑을 말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자, 그리고 3번.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일 것. 여기까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자, 그리고 그에 따르는 효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해당됐을 때의 효과는 신뢰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근데 그것은 이행이익을 넘길 수 없다. 여기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효과입니다. 효과. 신뢰 손해배상을 해야 되지만 이행이익을 넘기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신뢰 손해의 개념은 1번에서 나오고 있죠.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입니다. 뭐를 믿었다고요? 유효를 믿었어요. 나는 유효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계약은 유효더라, 무효더라? 무효더라. 나도 유효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괄호 속에 나오는 은행에서 차용한 뭐 대금에 대한 이자, 대출금 이자 같은 것들이죠. 자, 그러나 밑에 2번 신뢰 손해는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이익은 가정이에요. 이행이익은 뭐라고요? 가정을 하는 거죠. 뭐라고 가정하는 거죠? 유효라고 가정. 유효였다면은 을이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행이익은 뭐 전매 차익이나 시세 차익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기세요. 적용 여부들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 535조가 적용되려면은 원시적 불능이어야 되고 전부 다 불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양괄호 2번은 지금 후발적 불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파랑 색깔 2번. 원시적 수량 부족의 경우는 어떻느냐? 원시적 수량 부족. 아니, 갑이 을한테 팔기로 했던 토지가 갑이 을한테 매도하겠다던 그 토지가 계약 당시 1000제곱미터로 수량을 지정했습니다.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 계약 체결된 거예요. 근데 을이 이 토지를 매수하고 나서 이거를 측량을 해봤더니 800제곱미터인 거예요. 이걸 수량 부족이라고 그래요. 1000제곱미터로 지정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수량 부족. 자, 그럼 이 경우는 수량이 얼마만큼 부족하죠? 200제곱미터만큼이 부족한 거죠? 이게 불능이라는 거죠. 땅 자체가 800제곱미터 땅이었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넘겨줄 수 있는 거는 1000제곱미터가 아니고 800제곱미터밖에 못 넘겨준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불능이라는 거죠. 얼마만큼이 불능이죠? 200제곱미터만큼이 불능이잖아요. 불능. 이때 이거는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네?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이죠. 원시적이죠? 예.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1000짜리였던 토지가 800이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800짜리였던 거죠. 원래부터가 원시적 불능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전부가 불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시적 일부 불능이거든요. 이렇게 원시적 불능은 맞지만 전부 불능이 아니라 일부 불능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전에 봤던 이 사례에서도 공장을 갑이 2동짜리 팔겠다 그랬잖아요. 2동짜리 공장 팔기로 했죠. 근데 만약에 이 원시적 불능이 한 동만 불능이네? 한 동짜리만 불능이고 한 동은 괜찮네?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535조가 적용이 돼, 안 돼? 적용 안 돼요. 전부가 다 불능이어야 적용됩니다.
양과로 1번 수량지정 매매의 경우에 매매계약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있다. 이 경우는 담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량 부족에서는 535조를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담보 책임이 뭡니까? 담보 책임. 뭔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 책임은 다음 주에 만납니다. 다음 주. 오늘은 안 만나요. 오늘은 안 만납니다. 자, 양과로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있을 때 첫째, 그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이 됐을 때 담보 책임 법리가 적용되고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감액을 청구한다는 것은 깎자는 거죠. 아니 제가 1000제곱미터를 1억에 매수하기로 했거든요. 1억에 매수하기로. 근데 측량해봤더니 8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을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깎읍시다. 얼마로 매수하겠습니다. 8,000으로. 맞아요. 8,000으로. 맞잖아요. 1000제곱미터 1억에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200 부족하니까 8,000이죠. 그래서 더 깎고 싶으세요? 뭐 더 깎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건 계약하기 나름이고요. 자, 어쨌든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둘째,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5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적용될 수 없냐? 일부가 불능이라서. 이까지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바로 효력으로 넘어갑니다. 50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수업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때까지는 워밍업이었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주무셨던 분들 이제부터 일어나세요.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여기서 세 문제 나와요. 세 문제. 자, 타이틀은 계약의 효력 파트인데 그냥 효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쌍무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쌍무계약. 자, 쌍무계약의 효력 파트에서는 자,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출제 논점들. 논점 3가지가 나옵니다. 논점 3가지. 자, 먼저 첫 번째 논점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이게 첫 번째 출제 논점이에요. 두 번째, 위험 부담의 법리.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세 가지가 한 문제씩 나와요.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계약 총론 파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서론부터 보세요. 서론. 쌍무계약의 특질이라고 돼 있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 속에 있다. 이런 걸 결련성이라고 해요. 결련성. 결련성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관련성, 연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쌍무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양 당사자 둘 다 채무를 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편무계약이 아니고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므로 갑이 채무를 지고 있고 계약상 채무를 지고 있고 을도 채무를 지고 있다. 둘 다 채무를 지고 있고
이 둘의 채무가 엮여 있다는 겁니다. 네,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이행을 하면 을도 뭐 하면 돼요? 이행하면 돼요. 그죠? 아름답게 이행을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갑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을도 이행해 안 해? 안 해요. 이런 걸 이행상결련성이라 그래요. 이행상결련성. 동그라미 2번에 나오고 있죠.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는 상호 의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채무는 동시에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죠. 자, 그리고 3번으로 내려가세요. 존속상 결련성. 일방의 채무가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해요. 이런 걸 소멸상 결련성이라고 해요.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에 타방의 채무 역시 같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법리가 위험부담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가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나오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 네모 박스가 있고요. 갑, 을이 있습니다. 현재 갑이 지고 있는 채무는 건물 인도 채무죠. 을이 지고 있는 채무는 대금 지급 채무죠. 자, 그래서 갑이 건물을 인도시키면, 갑이 이행을 하면 을도 같이 이행을 하면 됩니다. 갑이 이행 안 하면, 갑이 건물을 안 넘기면은 을도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는 거예요. 이걸 항변한다고 표현합니다. 뭐 한다고요? 항변한다고요. 항변. 왜냐면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편무 계약이 아니라 쌍무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자,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갑과 을 사이에서 체결됐었던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임대차가 끝이 났으니까 임대인 측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줘야죠. 그리고 임차인 측에서는 빌려 썼던 그 목적물을 반환해줘야죠. 반환을 해줘야죠. 그쵸? 근데 이제 임대차가 끝났는데 이 할머니가, 임대인이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가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시더라는 거죠. 보증금 안 빼주면서 할머니가 나가라 그러시는 거죠. 나가라, 너. 그럼 보증금 받을 때까지 나가, 안 나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고 버텨요. 이걸 뭐 한다고 표현한다고요? 항변한다. 그래서 이게 항변권이에요. 항변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이, 할머니 보증금 빼줘야 나가죠. 이렇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네. 자, 조문 한번 보죠. 조문 536조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항변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항변할 수 있다, 항변 못한다. 항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2항도 봅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본문과 같다. 자, 전항본문은 항변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1항에서 그러나 이후 문장을 잘 보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에는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채무,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다면은 항변을 못한다는 거고,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있어야, 변제기가 도래가 돼야 비로소 항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다면 그때는 항변권 행사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네. 자,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밑에 내려가서 개념 봅니다. 자, 의부터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밑에 사례 적용 보세요. 공장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럼 매도인은 공장 소유권 이전시켜 줘야 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장에 지금 가압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장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만 시켜준다고 끝날 게 아니라 들어와 있던 가압류 풀고 넘겨야죠. 그죠? 그래서 가압류 말소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압류를 말소시키고 소유권 이전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죠. 2번, 임대차가 종료됐으니까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 목적물 반환이죠.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뒤로 넘기세요. 510페이지에서 밑에 쪽 내려가서 네모 2번을 확인합니다. 네모 2번 성립요건. 자, 성립요건 지금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 성립요건,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의존 관계일 것, 결련 관계 속에 있을 것,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이 쌍무 계약이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성립요건이죠. 두 번째, 상대방 채무가 어디에 있을 것? 변제기에 있을 것.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항변할 수 있다. 세 번째 요건, 둘 다 제공 없는 상태여야 된다. 둘 다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둘 다 버티고 있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의존 관계 속에 있을 것.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아까 봤던 문장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 그리고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동시 이행 관계.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서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거나 무효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죠. 누가 먼저 돌려줘야 돼요? 동시에 돌려줘야 됩니다. 동시에. 자, 세 번째로 가세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네요. 보증금 반환, 목적물 반환, 동시 이행 관계. 자, 동그라미 4번은 전세가 끝났네요. 똑같습니다. 전세권 설정자 측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해줘야 되고 전세권자는 역시 목적물 반환을 해줘야죠. 그리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등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세권 등기도 말소시켜줘야죠. 이게 다 동시이행관계라는 거예요. 동그라미 5번.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죠? 이거 유효해요, 무효해요? 양도세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는 거. 유효입니까?
유효예요. 원래는 누가 내야 돼요? 양도세. 매도인이 내야죠. 매도인이. 근데 계약을 하기에 따라 매수인 측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그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때는 양도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죠. 매수인의 대금 지급, 그리고 양도세 지급, 요게 다 묶여서 역시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쌍무 계약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시 이행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양괄호 2번을 봅니다.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동일한 약정이 아니라 별개 약정으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동시 이행 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례는요. 갑이 팔기로 했던 게 공장이었어요. 갑이 공장을 팔기로 했고 을이 이 공장을 2억에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공장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을이 갑이 운영하고 있던 공장에 찾아가서 계약서를 작성한 거예요. 근데 계약서 쓰고 나오니까 공장 앞에 개가 있더라는 거죠. 진돗개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를 갖다가 을이 200만 원에 또 매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아까 했던 계약은 공장 매매였죠. 그럼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에요? 개 매매 계약이죠. 맞습니까? 그럼 공장 매매하고 개 매매하고는 같은 계약, 별개 계약. 별개 계약이라고요. 그래서 갑이 이행할 날짜가 돼서 공장을 인도시켰어요. 자, 공장을 인도시켰으니까 을은 이제 2억을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개를 인도시키려고 하니까 개가 우는 거예요. 슬퍼서. 그럼 개가 울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개는 인도시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미안하다. 개는 못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개를 못 넘겨주니까 갑이 개를 인도시키지 않는 데 대해서 을은 항변을 해야 되는데 항변할 때 2억 갖고 항변해? 200 갖고 항변해? 100 가지고 항변해야죠. 그럼 2억을 안 준다고 해야 돼요? 200을 안 준다 해야 돼요? 200을 안 준다고 해야죠. 을이 여기서 아니 개 안 넘긴다고요? 왜 개를 안 넘기세요? 그럼 나 2억 안 줄랍니다. 이걸로 항변해 못해. 이걸로 항변 못한다고요. 이걸로. 왜냐하면 개하고 2억하고는 결령관계다, 결령관계 아니다. 결령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결령관계 속에 있지 않다. 별계약정이라는 거죠. 항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밑에 내려가서요. 사례 보시면 사례. 네? 사례 보시면 예컨대 공장 매도인 갑이 공장 매매 계약과 별개로 키우던 진돗개 2마리를 200만 원에 매매 합의했습니다. 이때 매도인 측에 진돗개 인도 의무하고 매수인의 공장 대금 지급 의무는 별개 원인으로 생겼다는 거죠. 연관성이 없어서 동시행 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양괄호 3번도 확인하세요. 동시행 항변권은 부수적 의무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는 거는 주된 의무에서 인정되는 거지 부수적 의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뒤로 넘기세요. 양괄호 4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에 본래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쌍무계약이 체결됐고
쌍무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양자가 채무를 지죠. 갑도 채무를 지고 을도 채무를 지고 둘 다 채무를 지죠. 그러면 갑의 채무와 을의 채무는 동시 이행 관계인데, 자, 갑의 채무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채무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갑이 채무를 병한테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다. 채무를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갑이 사망해서 갑의 모든 권리 의무가 병한테 상속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병한테 상속이 되면 갑이 지고 있던 채무가 그대로 병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럼 갑이 갖고 있던 채무와 병이 넘겨받은 채무는 채무가 같은 거예요? 채무가 다른 거예요? 채무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채무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건 갑에서 병으로 사람은 바뀌었지만 을이 지고 있던 기존의 채무와의 결련성 인정, 부정, 인정이라는 거예요. 결련성이 여전히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동시 이행 관계는 존속이고, 뭐 양도가 됐든지 뭐 상속이 됐든지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 유지하고 있다면은 제3자에게도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성립 요건으로 내려가죠. 자, 밑에 쪽에 파랑 색깔 2번을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그랬을 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기.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단은 을이 갑한테 계약금 지급을 했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도금 지급. 자,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한다. 자, 시간이 지나서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한다. 자,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게 뭐 3월 2일이었고요. 약정 1개. 그리고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건 4월 2일이었어요. 이렇게 계약서에다 정하죠. 중도금 지급일자, 잔금 지급일자. 그리고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매도인 측에서는 소유권을 이전시켜 준다.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주로 이렇게 계약을 하죠. 모든 계약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현실에서는 이렇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상대방 갑의 채무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하는 거죠. 갑은 며칠자로 서류 제공해야 돼? 4월 2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 2일이 됐을 때, 4월 2일자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갑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는 거죠. 이행일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월 2일에서는, 요 날짜에서는 갑의 채무가 변제기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잖아요. 그럼 3월 2일에 을은 중도금을 가지고 항변해야 돼? 중도금을 줘야 돼? 중도금 줘야 되잖아요. 중도금을 을이 먼저 줘야 되는 거죠. 이래서 을이 선이행 의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행 의무자. 그리고 선이행 의무자라는 것은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다, 변제기에 없다. 변제기에 없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없으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다는 것은 을이 지금 현재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사 못해요. 먼저 중복은 줘야죠. 먼저. 그죠? 예. 자, 그래서 밑에 단락에서요. 첫째 줄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이르러야 항변권이 인정된다. 변제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주세요. 빨리 넘기세요. 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방이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특약했던 당사자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자, 밑에 양괄호 1번의 원칙 확인합니다.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 없음이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충도금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가 않지만 선이행 의무자한테는 자, 선이행 의무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는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외. 불안의 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두 번째 예외. 중도금을 지체하다가 중도금 지체 중 잔금 지급일자가 도래했을 때. 잔금 지급일 도래. 이 두 가지 경우는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런 거예요. 중도금을 안 주고 있어요. 이게 중도금을 지체하는 거죠. 지체. 3월 3일에도 안 주고 4일에도 안 주고 5일에도 안 주고 계속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다는 건 을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죠. 중도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지체 책임져야 돼요. 지체 책임을 지니까 중도금에 대한 뭐를 붙여줘야 되죠? 이자 붙여야 돼요. 지연이자 붙여야 돼요. 그럼 이자가 매일 붙는 거예요. 3월 3일에, 4일에, 5일, 6일, 7일 계속 이자 붙는 거죠. 을이 뭐 하고 있으니까? 지체하고 있으니까. 근데 계속 안 주면 계속 안 주다가 결국 요 날이 되면 4월 2일자가 도래했을 때는 상대방 갑의 채무도 결국 변제기 도래가 됐죠. 그럼 요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을이 지체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전에는 을이 그냥 안 하는 거였는데 4월 2일서부터는 을도 안 하고 갑도 안 하고 둘 다 안 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자가 더 이상 붙어 안 붙어? 이자 안 붙어요. 그럼 이제 4월 2일서부터는 갑의 채무, 을의 채무가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갑은 이러겠죠. 야, 나 서류 안 준다. 나 서류 안 줘. 네가 돈 주기 전까지는 나 서류 안 줄 거야. 너 중도금 가져와야 돼.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다 가져와야 돼. 그리고 뭐도 가져와야 돼? 이자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중도금하고 이자하고 잔금하고 다 묶여서 갑의 소유권 이전 서류 제공하는 거 하고 다 묶여가지고 동시 이행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갑도 항변권이 있고 그리고 을도 항변권이 있다는 거예요. 갑도 있고 을도 있고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요. 513페이지 맨 위쪽에 핵심 판례 부분 보세요. 매수인이 선이행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잔대금 지급기일을 경고했습니다. 이때 매수인의 중도금 동글뱅이 중도금. 자, 밑에 줄 중간에 지연 손해금 동그라미. 이게 이자죠. 그리고 잔대금 동그라미. 총 세 가지죠. 중도금, 지연 손해금, 잔금. 이 세 가지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다 엮여서 동시 이행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둘 다 항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예외 두 번째입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불안의 항변권이 나오죠. 자, 먼저 이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어요. 뭐 하면 항변할 수 있다고요?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어요. 불안하면. 아니, 내가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예?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했어요. 그럼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일 때 이 매수인의 중도금의 지급. 근데 이거는 선이행 의무죠. 선이행 의무. 그럼 항변 못해요. 을은 그냥 중도금 줘야 된다고요. 근데 중도금을 들고 갑의 집으로 가보니까 돈 들고 가보니까 갑이 집이 이렇게 있는데 갑이 문 잠궈놓고 이 주변을 채권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들이 둘러싸가지고 갑한테 야 나와라 빨리. 빨리 나오라고 압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알아보니까 이 집에 막 가압류 들어와 있고 갑이 지금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 거예요. 파산 직전. 이런 경우가 돼버리면 갑의 신용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지급하더라도 갑한테 중도금 지급하더라도 갑한테 목적물을 못 넘겨받을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을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때는 중도금을 줘. 중도금 갖고 항변한다는 거야. 항변. 지금 둘째 줄에 선이행 의무를 지게 된 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부도와 같은 신용 불안, 재산 상태 악화 등으로 반대급부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 측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선이행 의무자라고 해도 항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불안의 항변권.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성립 요건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